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얘기했더니 제 인생이 마치 드라마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싶어요.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워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낳고 돌쟁이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다고 하던데 저도 같이 차에 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서 저는 겨우 살아났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공교롭게도 부모님은 두 분 다 유복한 집안의 자식이었고 저는 양가 조부모 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가 조부모는 미국에 계셔서 저는 외가에서 자랐어요. 외가 조부모님들은 저를 아주 예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쁜 미정이 너를 보면 네 엄마가 그렇게 생각이 나. 너무 똑같이 생겨서 가끔 나는 우리 딸을 보는 것 같아. 내 새끼 보고 싶다. 특히 외할머니는 제가 엄마를 너무 많이 닮아서 더욱 예뻐하셨어요. 워낙 여유 있는 집안이라 돈으로 걱정할 일은 전혀 없었죠. 사랑도 많이 받았고 교우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간혹 부모가 없다고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전혀 저한테는 타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가진 게 많았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방학이 되면 미국에 가서 살았어요. 친가 가족들이 다 거기에 있어서 저를 반겼거든요. 덕분에 저는 영어도 아직도 외국인을 만나면 막힘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교수님이셔서 교육도 잘 받고 자랐어요. 전혀 강요하거나 억지로 공부를 시키시는 분들은 아니셨는데 제가 공부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우리 미정이는 꼭 네 엄마를 닮아서 똑똑하구나. 할아버지가 우리 미정이를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우리 손녀가 이화여대에 합격했다니 너무 기뻐.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에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워낙 많이 챙겨주셔서 그렇죠. 저 과외도 전 과목 다 붙여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 싸고 힘드셨을 텐데 저야말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미정이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마음씨도 고울까? 이번 주말에 엄마랑 아빠 보러 갔다 오자. 아마 하늘에서 너희 부모님도 뿌듯해 하실 거야. 아휴, 눈물이 안 멈추네. 외할머니는 사랑이 매우 넘치는 분이셨어요. 아빠는 그래도 고모가 있었는데 엄마는 외동딸이었거든요. 그런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아기를 낳고 바로 죽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신입생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위암이었는데 손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발견했을 때는 말기였거든요. 그렇게 외할머니를 보내고 저는 슬픔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저에게 엄마의 존재였거든요. 할머니, 나 할머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나 어떻게 살 자신이 없어. 미정아, 힘들어도 꾹 참고 버티자. 할아버지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우리 끝까지 버티자. 알겠지? 할아버지는 나 떠나지 마. 할아버지는 제발 오래 살아서 내 옆에 있어줘. 제발. 그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는 절대 우리 미정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무 붙어 있어서 미정이 네가 싫을 텐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와 외할아버지는 서로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요. 제가 워낙 상심이 커서 학교까지 휴학하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심지어 미국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외할아버지는 그런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어느 날 저를 억지로 거실로 나오게 해서 나갔더니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창석이라고 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미정 씨라고 하셨죠? 할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미정아, 너무 집에만 있어도 좋지 않아. 이 할아비가 우리 손녀딸이 걱정돼서 주변에 수소문했어. 괜찮은 청년이니까 한번 만나봐. 외할아버지는 옛날 분이라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분이셨어요. 제가 방에서 나오질 않으니 주변에 물어봐서 제일 잘생기고 키도 큰 재벌집 아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방법은 효과적이었어요. 창석 오빠는 저를 방에서 꺼내 서울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떠나고 어디 정착할 곳이 없던 저는 그런 창석 오빠에게 마음을 주고 말았어요. 저도 유복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건 창석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서울의 레스토랑은 빠짐없이 가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으니 매우 어린 나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려서 뭘 믿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때 저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거든요. 워낙 집안끼리 알던 사이라 집안 반대가 없었던 것도 크게 작용했어요. 이제 우리 손녀가 가족이 더 생겼으니 아래비가 마음 놓고 하늘로 갈 수 있겠어.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해. 할아버지 자꾸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죽음이 싫단 말이야.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실제로 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매우 힘들어해서 외할아버지가 제 곁에 없다고 상상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아버지도 병에 걸리셨어요. 외할머니처럼 바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는데 점점 거동이 힘들어서 병상에 누워 계시던 기간이 길었습니다. 미정아, 그래도 우리 미정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이 할아버지가 다 해놨어. 다만 아무리 남편이 좋은 사람이어도 이건 너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해. 나는 돈 필요 없어. 돈이 뭐가 중요해. 나는 할아버지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할아버지, 죽지 마. 미정아, 꼭 김 변호사님 말만 믿어야 해. 절대 돈의 정체를 그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돼.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돈이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얼마 못 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었던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저를 무한 애정으로 키워주신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니 너무 슬퍼 현실을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걱정된다고 미국에서 친가 조부모님이 입국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남편과 시댁의 태도였어요. 아가, 듣기로 네가 상속받은 재산이 꽤 있다고 하던데 아직 어려서 돈 관리가 쉽지 않을 거야.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믿고 맡기는 거 어떠니? 절대 돈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돈 관리는 친가에서도 도와주고 계시고 변호사님이 따로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우리가 뭐가 되니?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네? 결혼은 사랑해서 한 건데요. 참나, 사랑?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아휴, 너무 어리다 했어. 내가 그래서 결혼시키지 말자고 했잖아. 그 노인네 곧 죽을 것 같다고 섣부르게 결혼시키는 게 잘못이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여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미정아, 네 돈, 그거 돈 관리 너 혼자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뭐 그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 관리를 대신 해준다는데 왜 그래? 남편과 시댁은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대놓고 탐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어려도 성인이었는데 저 속셈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알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배신당한 사기 결혼이라는 것은 알아챘죠. 믿기 힘들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친가 조부모님께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너무 속상해. 하늘로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휴, 그래도 미정아, 이런 관계는 빨리 끊는 게 너한테 이득이란다. 이혼하자. 이혼이요? 저도 이런 집하고 더 엮이기 싫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혼하면 저 혼자잖아요. 외로움이 무서워요. 안 그래도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힘들었는데 지금 외할아버지도 없고 믿었던 남편은 배신하고 저 살기 싫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듣고 보니 우리 미정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성인이 되고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감당하기 힘들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우리 따라서 미국으로 갈래? 그래, 그게 좋겠다. 당분간 미국에 가서 우리랑 같이 있자. 혼자 한국에 있으면 너 더 외로워. 미국에 가면 고모도 있고 사촌도 있으니까 괜찮아. 학교는 휴학해. 이혼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도장만 찍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친가에서는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친가 가족들을 따라 미국에 가서 한동안 많은 보살핌을 받았어요. 특히 고모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모 자식들, 그러니까 사촌 언니와 오빠가 절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학교에도 놀러 가고 근처 쇼핑몰도 가고 드라이브도 같이 했어요. 특히 미국은 파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오빠 친구들이 만약 집에서 파티하면 저를 꼭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케빈이라는 미국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릴 때부터 방학마다 미국에 가서 저는 영어 회화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혼했다니 정말 반가워요. 저도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이혼의 아픔이 아직 남아있어요. 혹시 아이는 있나요? 아니요. 아이는 없어요. 결혼하고 진짜 1년도 안 되어서 이혼했거든요. 케빈은 아이가 있나요? 있어요. 딸 한 명인데 지금 겨우 태어난 지 8개월 됐어요. 너무 어리죠? 아기 엄마가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아이를 저에게 버리고 갔어요. 아, 그랬구나. 케빈 혼자 힘들겠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오늘도 아이 때문에 못 나오는 파티였는데 마침 엄마가 봐주신다고 해서 아기 낳고 처음으로 파티에 왔어요. 케빈이라는 남자는 저보다 1살 많은 남자였어요. 사촌 언니를 따라간 학교 친구들 파티였는데 저와 이혼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훨씬 더 잘 통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슬픔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둘이 파티장에서 한참을 얘기하고 집에 왔는데 케빈과 다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언니가 눈치채고 케빈의 전화번호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케빈에게 다가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정, 여기는 우리 딸 제시카예요. 와, 케빈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예쁘다. 케빈의 딸 제시카는 인형처럼 생긴 아이였어요. 케빈을 떠난 전 부인도 백인이라 백인 아기였는데 어찌나 예쁜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시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고 또 케빈이 좋아서 자주 케빈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케빈과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계획 자체가 잠시만 미국에 머물 예정이었거든요. 미정이 네가 괜찮으면 그냥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게 어떠니? 한국 학교는 그만두고. 그래, 아예 미국에 정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도 다 미국에 있으니까 한국 가면 어차피 또 혼자잖아. 그럼 더 외롭지 않을까? 그렇긴 해요. 한국 가면 또 혼자니까 케빈과 더 많은 얘기를 해야겠어요. 케빈도 저도 서로 마음이 이미 통한 사이라 케빈은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제가 미국에 남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케빈은 프로포즈를 저에게 했죠. 케빈의 부모님은 미국인답게 상당히 열린 마음이었어요. 반가워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시카에게 제가 엄마가 된다니 너무 기뻐요. 그렇게 우리는 케빈과 제시카를 키우며 미국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전 남편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케빈과 저는 사소한 다툼도 한 적이 없어요. 서로가 운명이라고 느꼈죠. 그런데 문제는 저였어요. 제가 아무리 외로워서 보살핌이 필요해서 미국에 왔어도 저는 한국인이었어요. 친가 가족들이 저를 잘 돌봐주어도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케빈은 너무 사랑스러웠고 제시카도 좋았지만 한국이 그리웠어요. 안정된 관계를 맺으니 고국이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제가 향수병이 발생하자 케빈은 그런 저를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케빈이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자기, 나 한국 지사로 발령 신청했어. 우리 한국 가서 살자. 제시카가 나중에 다닐 국제학교도 내가 미리 알아봤어. 회사에서 요즘 한국으로 시장 진출을 할 계획이라 흔쾌히 허락했어. 나 너무 기뻐. 당신의 고향에서 같이 살자. 뭐라고? 케빈, 그게 진짜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말이 나오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한국을 간다고? 내가 케빈이랑 제시카랑 같이 한국을? 세상에, 믿기지 않아. 케빈의 회사가 한국 진출을 하며 한국에 갈 사람을 뽑고 있길래 케빈은 바로 신청했다고 했어요. 무려 저를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케빈을 보고 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케빈과 저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와서도 케빈과 저는 부부싸움도 하지 않고 매우 잘 지냈어요. 케빈은 여전히 상냥했고 제시카는 사랑스러웠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겨우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에요. 한국에서 한 첫 번째 결혼은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와서 케빈과 같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계신 낙골당도 같이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평생 케빈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케빈이 전조 증상도 하나 없이 쓰러졌어요. 너무 놀라 응급실로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심하게 떨어서 과호흡까지 왔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더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미 암이 온몸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손을 써도 힘들어서 집에서 편히 쉬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는 케빈이 대장암에 걸렸다고 말했어요. 겨우 한국에 온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케빈이 거절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결혼하고 내가 이렇게 바로 아플 줄은 몰랐어. 나는 당신 정말 사랑했어. 먼저 가서 미안해. 자기야, 안 돼. 케빈,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는 거야? 안 돼.
제발 가지 마. 안 돼. 자기야, 염치 없는 것은 알지만 우리 딸, 사랑스러운 제시카를 부탁해. 당신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라는 것을 알아. 그래도 미안해. 케빈은 몇 달 후에 하늘로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친가 가족들이 다시 넘어왔고 케빈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결혼하고 2번이나 남편을 잃게 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첫 남편은 배신감이 들었다면 2번째는 슬픔이 더 컸어요. 그런 저에게 친할머니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아이는 입양 보내던지 네 시부모님에게 줘라. 냉정하게 네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너 저 아이 알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평생을 책임져? 안 된다. 네 인생 살아야지. 너 아직 너무 어려. 대학에 복학하고 대학 졸업이 먼저야. 알지? 그래도 케빈의 마지막 유언이 제시카였어요. 저도 제시카에게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대로 입양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케빈 부모님은 이미 케빈의 형 자식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 그러면 너 지금 생판 피 한 방울 안 섞인 미국인을 네 딸로 키운다는 거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정신 차려. 내가 하다못해 한국인이면 생각이라도 해보라고 할 텐데 미국인을 한국에서 키운다는 게 말이 되니? 쟤는 너랑 아예 관계없는 아이야. 그래도 정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제시카를 포기해요. 만약 케빈이 저한테 잘못했거나 혹은 우리의 관계가 나빴으면 저도 이런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케빈은 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실제로 저는 제시카를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케빈의 분신이라고 생각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은 생각이에요. 그냥 그땐 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친할머니의 말을 따랐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제시카를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했습니다. 제시카가 한국인, 아니, 저와 피 한 방울이 섞이지 않았어도 제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친가 가족들의 심한 반대에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옆에 아기가 있네. 혹시 아는 사이인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하하하하. 제 딸이에요. 이름은 제시카.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조용히 잘 있으니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실제로 대학을 다닐 때 제시카를 데리고 다녔어요. 다행히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라 다행이었죠. 제시카가 정말 예쁘게 생겨서 제 친구들은 제시카를 데려오면 매우 좋아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나중에 제시카가 조용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예뻐해 주셨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아예 육아에 대한 지식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어서 그걸로 집안일을 해주는 파출부를 두고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또 제시카가 자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닌 후로는 제가 더 편해졌어요. 제시카가 자라면서 한동안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내 친구들하고 나는 다르게 생겼어? 친구들이 나 다른 나라 외계인이래. 나만 다르게 생겨서 어색한가 봐. 제시카는 미국인이라 그래. 괜찮아. 그렇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엄마가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렇지? 맞아. 그런데 왜 나는 아빠가 없어?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는 없어서 속상해. 아빠는 저기 하늘에 있어. 제시카, 하늘 봐봐. 저기에 아빠가 우리를 보고 계셔. 아빠가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면 돼. 알겠지?
제시카는 남들과 다른 본인의 외모에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케빈이 죽었으니 아빠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결핍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재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연달아 결혼 생활이 실패하기도 했고 주위 사람이 떠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제시카를 혼자 키우며 저도 상당히 외로웠지만 그렇다고 딸한테 의지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야 했는데 제시카가 있으니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물론 외가가 남겨준 재산이 있어 딱히 일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만 키우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 취업한 곳은 얼마나 일이 힘든지 알아? 아, 그냥 저번 회사에 있을 걸 그랬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나도 이렇게 사회생활이 힘든 줄은 몰랐어. 나는 그래서 미정이 네가 부러워. 이렇게 부잣집에서 살면 무슨 기분이야? 게다가 인형 같은 딸도 있잖아. 너희가 몰라서 그래. 아이 키우는 것도 진짜 힘들어. 제시카가 크면서 확실히 자아가 생기니까 그것도 다루기 힘들고. 나는 너희가 오히려 부럽다. 야, 그렇다고 부자가 우리를 부러워하면 어떡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 제가 부럽다고 할 때마다 저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부럽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제시카가 학교에 들어가고 그 마음은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 제시카의 친가, 그러니까 우리 시부모님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시카의 양육에 대한 비용은 오로지 다 제가 부담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시카를 시댁에 맡기지 못한 이유도 돈 때문이었거든요. 이미 케빈의 형이 자식들을 육아하고 계셨는데 연애하며 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채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시카를 어떻게든 한국에서 제가 키우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미국 가고 싶어. 저번에 미국 갔을 때 너무 좋았단 말이야. 거기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대다수야.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나랑 비슷해. 한국은 너무 좁고 답답해. 이번에 방학하면 미국 가잖아. 조금만 참아. 곧 있으면 방학이니까 가서 몇 달 있다가 오자. 알겠지? 왜 방학마다 가는 거야? 그냥 나 완전히 미국 가서 살면 안 되는 거야? 엄마도 그냥 같이 미국에 가자. 나를 위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미국에 잠시 있으면 괜찮은데 오래 있으면 힘들어서 그래. 제시카, 네가 그건 이해해줘? 그럼 나는? 나는 한국에 있는 게 힘들어. 내 의견은 왜 존중해주지 않아? 제시카, 너는 애초에 2살부터 한국에서 살았잖아. 만약 네가 성인이 되어 한국에 온 거면 네 의견을 존중하지. 엄마 힘들어. 너무 날석에 말하지 마. 제시카는 한국에서 지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마 인종은 다른 제가 엄마로 있고 본인의 진짜 가족은 미국에 있는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제가 미국에서 계속 살면 버티는 것이 힘들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로 제시카가 사춘기 때 저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밤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너무 그립고 케빈이 보고 싶어 잠도 못 자고 그리워한 적도 수도 없이 많아요. 제 돈으로 제시카를 방학마다 미국에 보내주고 혼자 양육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엄마, 나 진짜 엄마랑 연락이 닿았어. 미국 가서 보고 오고 싶어. 뭐? 친엄마 말하는 거야? 어쩌다 연락이 닿은 거야? 언제? 어디서 연락이 왔어?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친할머니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내 엄마래. 나는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있잖아. 핏줄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 딱 보자마자 내 엄마인 걸 나도 눈치챘어.
그래서 둘이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랬구나. 너는 친엄마를 봐서 기분이 좋았어? 좋았지. 내가 항상 말했잖아. 나를 낳은 친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나랑 같은 금발머리 미국인이더라. 내가 늙으면 저런 사람이 되는 건가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막 쇼핑도 하고 아빠 얘기도 했어. 아빠랑 처음에 대학교에서 만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같이 대학에 가서 걷기도 했지. 신이 난 채로 본인 친엄마를 만났다고 전하는 제시카를 보며 저는 씁쓸함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사랑으로 딸을 키웠거든요. 진짜 살면서 부족함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먹는 것부터 옷 입는 것까지 뭐 하나 비싸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아이가 워낙 잘하면서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기에 일부러 국제학교도 보냈습니다. 외국인들과 접촉을 많이 시켜주면서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런데 제시카의 입에서 친엄마를 만났으며 얼마나 즐거웠는지 얘기를 들으니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너무 기뻐하니까 티를 낼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낳은 아이가 없으니 제시카가 친자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인종은 달라도 제가 낳은 게 아니어도 사랑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그러는데 나 미국에 가서 친엄마 보고 와도 돼? 사실 친엄마한테는 이미 간다고 말했어. 지금은 학기 중이니까 방학하면 갔다 와. 그래? 알겠어. 엄마도 그건 이해할 거야. 와, 신난다. 가서 아빠랑 엄마랑 데이트했던 곳에 가서 피자도 시켜 먹기로 했어. 제시카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아주 기뻐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학이 되고 저는 제 돈을 써서 제시카를 미국으로 보내 친엄마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때가 제시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내내 제시카는 방학마다 본인의 친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미정이 너는 속도 좋다. 그렇게 아기 버리고 갔다가 다 키운 후에 온 친엄마한테 제시카를 보여주고 싶어? 나였으면 안 보여줬어. 한국에서 힘들게 키운 아이를 괜히 흔들리게. 저도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가 원하니까 어쩔 수 없죠. 제시카는 어릴 때부터 저와 인종이 다르다는 것을 어색해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얼마나 본인을 낳아준 엄마가 그립겠어요. 제시카는 진짜 나중에 커서 효도해야 해. 누가 사별한 전 남편의 생판 모르는 다른 인종 아이를 키우니? 효도는 안 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해요. 저는 실제로 제시카를 키우며 효도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케빈의 분신이라 생각하고 행복하길 바랐죠. 그렇게 제시카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키울 때는 힘들었는데 막상 제시카가 성인이 되니까 느낌이 이상했어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기도 하고 또 하늘로 간 케빈이 그립기도 했죠. 케빈과 저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으니까요. 제시카는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 끝나고 약속 있어서 늦게 와? 엄마 먼저 자고 있어. 기다리지 말고. 알겠지? 그래, 알겠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만 놀아.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위험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 엄마, 나 20살이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엄마도 놀고 싶은 거 다 놀아. 그럼 안녕. 제시카의 말을 듣고 한동안 멍했어요.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저도 놀고 싶은 것을 다 하라는 제시카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저도 제 인생에 대해 생각했어요. 첫 번째 이혼과 두 번째 남편과의 사별,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그 어떤 남자와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는 많았어요. 하지만 제시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번번이 거절하고는 했죠.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졌어요. 제시카를 키울 만큼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정아, 나 아는 동생이 있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 애가 사업하는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결혼을 못했거든. 우리보다 10살 어린 사람이라 너도 손해볼 거는 없어. 뭐? 10살? 아, 너무 어린 거 아닐까? 그리고 나 이혼하고 사별했잖아. 그거 상대도 알아? 나 더는 살면서 상처받기가 싫어. 얘는? 당연히 내가 이미 말했지.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더라. 아, 그리고 네가 외모가 워낙 뛰어나잖아. 동안이라 누가 널 그 나이로 보니? 걱정하지 말고 한번 만나봐. 동기는 아는 동생이 있다며 저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무려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남자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을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제 이름은 김재훈입니다. 작게 사업하고 있어요. 그동안 일이 중요해서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는 좋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아, 반가워요. 저도 어릴 때 아픈 기억이 많아서 한동안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연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도 아는 사람만 만났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워낙 여유가 있으시니 그건 다행이네요. 원래 금전적인 게 제일 힘들잖아요. 아이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건 잊어주세요. 재훈과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둘 다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참아왔던 욕구가 샘솟았죠. 재훈 씨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보육원 출신인데 어렵게 자랐더라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게 보였어요. 제가 키운 것도 아닌데 참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재훈 씨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결혼하자는 의도를 보였지만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같이 살 수는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때 저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자주 했는데 재산 상속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었거든요. 당장 제가 죽으면 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지 제시카에게 넘길지도 고민이었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면 복잡해져서 일단 같이 사는 것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된다면 제시카와 재훈 씨를 서로 소개해야 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둘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는 내 딸 제시카. 그리고 여기는 엄마의 새로운 남편인 재훈. 인사해. 와, 반가워요. 제 발음 괜찮아요? 많이 연습했어요. 훌륭해요. 아니면 한국말로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한국에서 자라서 둘 다 익숙해요. 둘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만나기 전에는 걱정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둘이 잘 어울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재훈 씨와 사는 것은 그래도 꽤 즐거웠어요. 물론 케빈과 살았던 것처럼 애정이 샘솟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와, 저 제주도 처음 와요. 이렇게 예쁜 바다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바다를 본 경험도 많지 않거든요. 너무 예쁘다. 제시카, 저기 가서 서. 내가 사진 찍어줄게. 고마워요. 엄마랑 어릴 때 와보고 제주도는 저도 처음이랑 설레요. 그래? 제시카가 워낙 외모가 뛰어나서 그런가? 사진이 되게 잘 봤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렴. 제시카와 재훈 씨를 데리고 같이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유독 바다를 좋아하던 재훈 씨를 위해 강원도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비는 오로지 제 돈이었어요. 재훈 씨가 사업하며 돈 쓸 곳이 많아 괴로워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남는 게 돈이니까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면 좋았습니다. 재훈 씨는 조용하고 잔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정 소모를 심하게 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시카가 성인이 되고 2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되었어요.
재훈 씨도 제시카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걱정되었던 게 둘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둘이 너무 잘 지내서 다행이었어요. 워낙 걱정했었었는데 둘이 손도 잡고 다니고 제가 피곤해서 먼저 자면 술도 마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둘이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친가 가족들이 오면 재훈 씨를 당연하게 남편으로 소개했죠. 그러다 제시카가 저에게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나를 키워준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데 나 이제는 미국으로 가서 살고 싶어. 가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았으니 이제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고 싶어. 뭐? 그럼 학교는 어떡하고? 너 가서 살 돈은 있어? 학교도 미국에서 다니고 싶어요. 염치 없지만 엄마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 일단 생각해보자. 네 마음은 알겠어. 다만 네가 미국에 가면 엄마는 한국에 남아야 하니까 생각보다 이른 결정이라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제시카는 미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본인이 태어난 나라로 가고 싶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고민 끝에 저는 제시카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착할 지원금을 보내주었죠. 그리고 제시카는 미국으로 떠나는데 점점 제시카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미국에 가더니 연락이 뜸해졌어. 원래 매일 전화하기로 했는데 무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렸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네. 제시카도 본인 인생을 사느라 바쁠 거야. 당신이 이해해줘.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나중에는 제시카를 보러 제가 미국에 가지 않으면 아예 연락이 거의 안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서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국에 가서 훨씬 밝아진 제시카를 보고 기운정이 있다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가 됐든 제시카가 행복하면 된 거니까요. 그렇게 미국으로 제시카가 가니까 저는 부쩍 외로워졌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혼자 딸을 키우며 산 세월이 20년이 넘으니까요. 제 몸의 일부가 사라진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때 제 옆에 재훈 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재훈 씨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지라는 게 느껴졌는지 재훈 씨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재훈 씨와 결혼 생활을 하며 거의 모든 돈을 지출했거든요. 재훈 씨는 대략 제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한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같이 산 지도 꽤 됐잖아. 우리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어때? 나는 이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그래? 그런데 그런 법적 절차는 내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해서 그럼 김 변호사님께 연락할게. 지금 나랑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변호사를 끼고 혼인신고를 해? 우리가 지금 무슨 기업 합병하자는 것도 아니잖아. 여보, 그게 아니고 나는 여보를 충분히 사랑해. 그건 당신도 알잖아. 그게 아니라 나는 늘 이런 법적 사인을 할 때는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그래. 그건 재산 문제가 엮일 때고 당신에게 실망이야? 나랑 법적으로 얽히는 게 싫다는 말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만 당신에게 진심이었어? 급기야 재훈 씨는 우리가 앉아있던 소파에서 리모컨을 찾아 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혼자 흥분해서 괴성을 지르며 집안 살림을 박살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며 많이 당황했습니다. 일단 진정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차분하게 대화를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혼자 흥분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지.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그럼 이제까지 나랑 함께한 시간은 뭐야? 그동안 나를 가지고 논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뭘 놀아?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쓴 돈이 더 많아.
진짜 나야말로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네? 나만 당신한테 진심이었네. 나는 당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길 원했던 건데 당신은 그게 지금 싫은 거잖아. 됐어. 헤어지자.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실망이야. 뭐?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을 결정하는 거야? 나는 대화로 해결하길 원했어. 당신은 왜 이래? 이혼? 웃기지 마. 당신하고 나는 애초에 그냥 동거하던 사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 됐어. 재훈 씨는 정말 사람 자체가 바뀐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 흥분한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세 번째 결혼 생활이 끝이 났어요. 만약 이렇게 끝났으면 제가 사연을 제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부터가 제 사연의 절정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재훈 씨가 집을 나가고 한동안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시카도 제 곁에 없고 연락도 잘 안 되는데 재훈 씨도 저를 떠났으니 외로워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친가 가족들을 보러 미국에 가도 잠시뿐이었어요. 제시카와는 연락도 되지 않아 제가 무려 미국에 갔어도 얼굴은 못 보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겨우 연락이 되면 제시카는 늘 바쁘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 내가 요즘 대학원 준비로 종일 도서관에 있어서 바쁘네. 곧 한국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봐요. 그럼 안녕. 섭섭하고 서운했어도 꾹 참았어요. 그리고 재훈 씨를 소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재훈 씨가 저를 떠났다고 했을 때 저에게 미안하다고 계속했던 친구였어요. 본인도 재훈 씨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저는 재훈 씨를 진지하게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재훈 씨가 나가고 집안 곳곳에서 귀중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누가 봐도 재훈 씨가 가져간 것이 분명했죠. 처음에는 그거 없다고 제가 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급한 연락이 와서 받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미정아, 너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들어. 걔 결혼한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상대는 나도 모르겠어. 자기도 민망한지 소규모로 한다고 하더라. 아유, 진짜 기가 막혀. 뭐라고?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 결혼을 해? 지금 그게 사실이야? 친구가 전해준 소식은 바로 재훈 씨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우리 집을 나간 게 얼마 전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날짜를 듣고 그 날짜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변호사님과 상담 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 결혼식에 가서 깽판을 칠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도둑놈에게 할 말을 정리해서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결혼식장에 가니 정말로 재훈 씨가 있었어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신부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는 이때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졌어요. 친구와 같이 갔는데 만약 친구가 제 몸을 부축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머리를 박고 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뭐야? 지금 저게 누구야? 저 신부 제시카 아니야? 어머, 이게 무슨... 아니, 제시카, 너 이게 뭐야? 엄마, 숙자 이모? 아니, 여긴 어떻게, 아니. 설명해. 똑바로 설명해. 네가 지금 왜 여기에 있어? 어떻게 네 새아빠랑 바람이 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미쳤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동안 연락 두절이었던 게 그러면 다 네 새아빠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제 말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쳐다봤어요. 소란의 재훈 씨도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고 저를 보더니 경악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저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시카의 손에 들려있는 부케를 빼앗아 제시카와 재훈의 머리를 번갈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친구도 저를 도와 같이 때려주었어요. 미쳤어?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미친 인간들아, 날 두고 둘이 무슨 짓이야? 한참을 욕하며 내뱉으니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매우 심해졌어요. 재훈 씨와 제시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와 친구가 때리는 것을 그대로 맞고 있었죠. 그 뒤로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밟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훈 씨는 그대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사기죄와 각종 본인 사업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들을 다 알아내어 고소했거든요. 그리고 제시카는 지금 미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당연히 지원금은 주지 않고 있고 이제는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엄마, 제가 잠시 눈이 돌았었나 봐요. 미안해요. 그냥 그 사람이 결혼식만 올리면 재산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엄마한테 더 제가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는 그리고 네 엄마 아니야.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친엄마와 지내도록 해. 제시카는 한국까지 찾아와서 빌고 빌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동안 제시카를 키우며 받았던 속상함이 다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큰일을 연달아 겪으니 외로움도 사라졌어요.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오히려 혼자인 것을 즐기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인데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털어놓으니 저도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을 제 맘대로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어느 시기까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주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의견이 굳건해지면서 부모가 그것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 집 아이들은 어쩜 이렇게 다 제각각이라 저를 쉴 수 없게 하는 걸까요? 한창 조론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가끔 졸모라는 것을 꿈꿔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왠지 팔자 좋은 엄마들이나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집은 제가 제일 예뻐라 했던 막내 아들부터 얼마나 제 속을 썩였는지, 아들이 벌인 일 때문에 남편과 보통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한창 사업인을 원해하면서 그렇게 일을 벌려대고 번듯하게 대학을 졸업해놓고는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속이 너무 끓어올랐죠. 영민아, 그만하고 너도 이제 취직해야지. 형들보다 좋은 대학 가겠다고 그렇게 힘써놓고 몇 년째 집에서 그냥 있는 거야? 엄마,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이번에는 진짜 될 것 같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막내답게 애교를 부리는 아들에게 또 넘어가기 싫어 저는 무척 완고하게 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는 보태줄 돈 없다. 형들은 다 자리 잡고 각자 살 길 찾았는데 나이 차이 좀 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직도 직장이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맨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며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서 웬 사업 계획만 잔뜩 들고 와서 저랑 남편을 어떻게든 설득하려 하더군요. 초반엔 저희도 조금씩 지원했지만 그런 상태로 몇 년씩 길어지다 보니 너무 답답하고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도 슬슬 저에게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고요. 당신이 자꾸 영민이를 애기인 마냥 어버 키우려 드니까 저 녀석이 아직도 저 모양인 거야.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온다고 자꾸 갖다 줘. 계속 그러면 당신이랑 영민이 다 쫓아낼 테니 정신 차려. 아들 셋을 그동안 군말 없이 생활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시키고 살림시킨 제 공은 다 없고 남편은 당장 눈에 보이는 단점만 지적하며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저도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참다가 터뜨린 제 모습에 남편도 당황했는지 이후로 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막내 아들의 대책 없는 모습들은 여전히 고민거리이긴 했어요.
이젠 절대 줄 수 없다고 못 박아두긴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고 제깍 취업을 할 것이었다면 진작 했을 테니까요. 그러던 사이 결국 막내 아들은 매우 큰 사고를 치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남편은 화병이 나서 결국 알아눕게 되었고 그나마 기운을 좀 차린 뒤에는 술만 마시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투잡거리로 생각했던 뭔가가 있던 모양인데 돈줄을 우리가 쥐고서 놔주질 않으니 글쎄 그걸 몰래 빼돌려서 종적을 감춰버린 겁니다. 당시 시누이가 예전에 우리 부부에게 빌렸던 돈을 갚겠다며 집에 왔는데 아들은 자기 고모가 계좌이체 같은 걸 잘 할 줄 모르는 걸 알고 그걸 도와준답시고 은행에 같이 갔었나 봐요. 우리 부부가 없는 사이에 시누이가 온 거고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전화로 이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제 고모가 자기 아빠한테 진 빚을 갚겠다고 갖고 온 돈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켜서 갖고 사라질 수가 있나요? 아무리 제 아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창피했고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워 시누이에게 뭐라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돈은 시누이가 자기네 지역에서 가게를 조그맣게 하겠다며 꽤 오래전에 빌려간 돈이었고 그때 우리 부부가 엄청 다투면서 겨우겨우 빌려줬던 목돈이었어요. 그걸 갖고 사라져버렸으니 남편과 전 기가 막혔고 아무리 백방으로 찾아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돈과 함께 막내 아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거처를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 여동생이 힘겹게 번 돈을 아들이 중간에서 갖고 사라져버렸으니 살맛이 안 난다며 술만 마셔대더군요. 저 역시 기력 떨어지고 만사 다 귀찮고 싫어져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의 소식을 모른 채로 쭉 지내던 중 갑작스레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원래 체력이 좀 약하기도 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서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남편도 참 힘들었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썩 좋지 않더군요. 그래도 가는 날에 결국 막내를 찾던 걸 보니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더라고요. 같이 살 땐 그렇게 속상해했고 돈 들고 사라졌을 때도 난리가 났었지만 아무렴 자식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둘째 아들이 자기네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기에 그리로 움직이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정착한 지 좀 되었고 그쪽으로 넘어오라고 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말고 엄마도 미국으로 와. 재민이네 있어서 뭐해. 재수 씨랑 엄마랑 좀 불편할 거 아니야. 큰아들 말 맞다나 저는 둘째 며느리와 좀 어색한 사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큰며느리는 그럭저럭 성격이 괜찮은 편인데 둘째 며느린 상견례 때부터 뭔가 잘 안 맞아 그런지 같이 있으면 늘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늦은 나이에 결혼한 터라 손주들도 어렸어요. 하지만 저 혼자 살기도 걱정스럽고 어찌됐든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수밖에 없었죠. 둘째 며느리도 이런 결정을 할 때 막내 아들도 사라져버리고 남편도 잃은 제 모습이 조금 짠했는지 얼른 모셔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힘들 때에는 어찌됐든 가족밖에 없구나 하면서 저도 마음을 좀 다스리고 큰아들의 제안은 그대로 넣어두고 둘째 아들네 가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역시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고 매우 지옥 같은 시간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사실 가족은 아들이지 며느리가 제 피부친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것 같고 신물이 날 정도예요. 처음에 둘째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짠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도 조금 마음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한동안 그 집 작은 방에서 살고 있을 땐 딱히 불편한 것을 몰랐어요. 아들네에는 별도로 와서 집안일을 해주는 아주머니도 파트타임으로 있었거든요. 며느리며 아들이며 둘 다 일하다 보니 엄청나게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그래야 했나 봐요.
하지만 평소 간이 좋지 않고 자기 아빠를 닮아 지병도 있었던 둘째 아들은 어쩜 그런 것도 닮은 건지 술로 인해서 건강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러워 아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나름의 신경을 썼지만 어제 자기 아빠보다 알코올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저는 그때 다시 둘째 아들에게 야단을 쳤어요. 너까지 이런 식이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네 아빠도 그놈의 술 때문에 건강 나빠져서 더 살 수도 있었는데 먼저 간 거 아니냐? 영민이도 소식 끊고 사라져서 없고 엄마한텐 너랑 니네 형뿐인데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술 좀 그만 마셔라. 이러다 네 애미가 먼저 죽겠다. 온갖 분노가 들끓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아들은 느낀 게 좀 있었는지 자제를 하긴 했지만 건강 상태는 이미 최악이었고 이후 검사를 받을 때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다하다 복이 없어도 그렇지 어쩜 나 같은 여자도 있을까. 정말 하늘이 야속할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위독한 상태이다 보니 며느리도 보통 예민한 게 아니었고 손주들도 점점 집 분위기를 불편해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살 줄 알았다면 차라리 혼자 작은 집으로 줄여서 이 근처에서 살 것을 뭐하러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갑갑하게 아들 부부 사이 신경을 써야 하는지 너무 갑갑했어요. 하지만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것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녘에 가슴이 아프다며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간 둘째 아들은 그렇게 눈을 감아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꽤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저는 제 자식을 이렇게 먼저 보낼 일이 있을 것이라고 조금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그저 제 아빠의 수순을 따르는 게 안타까웠을 뿐 그 시기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다니 제 심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멀리 미국에서 큰아들이 들어와 비통한 표정으로 함께 장례를 치렀고 저는 한동안 그냥 완전히 발이 묶인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쩜 이렇게 사는 것이 매섭고 인정사정 없는 것인지. 애들이 어리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남편과 제가 힘들게 살았을 무렵보다 더 인생이 사납게 느껴지더군요. 둘째 아들을 보낸 슬픔이 힘들었지만 어거지로 힘을 내서 손주들을 챙기고 아들의 요품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던 저에게 며느리는 이상하리 많지 급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함께 맞벌이하며 살아가던 자기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도 알겠고 당장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긴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하던 아주머니를 관두게 함과 동시에 그 모든 일을 당연하게 저에게 맡기더군요. 그것도 딱히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어머니, 저 혼자서 얘네 둘을 어떻게 키워요? 죽기 살기로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잘 아실 테니 당분간 애들 좀 봐주세요. 아줌마도 쓸 수 없는 형편이라 저와 어머니 둘이서 으쌰으쌰 하면서 힘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말은 이렇게 뻔지르르하게 했어도 막상 퇴근해서 들어온 며느리의 태도는 보통 저를 심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에 일하던 그 아주머니한테도 이렇게 하진 않았겠다 싶을 정도로 저를 엄청 시켜대더라고요. 어머니, 빨래 저렇게 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냄새 난다고요. 그리고 여기 반찬 여름이라 금방 쉬는데 이렇게 내놓으시면 어떡해요. 어머, 이거 봐봐. 아, 애들 둘 다 알러지 있어서 아무렇게나 막 먹이시면 안 돼요. 제가 적어놓고 갔는데 못 읽으셨어요? 얘네 잘못 먹고 쓰러져서 응급실 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듣자 하니 완전히 저를 가르치는 것도 모자라 야단치듯 말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나서서 같이 살림하자고 의견을 낸 적도 제안을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맡기더니 퇴근하고 올 때마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70을 넘긴 노인네가 돈 받고 일하는 가정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숙달되게 하나씩 다 마음에 들게 할 수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 입맛대로 주문하면 그게 척척 나올 수 있겠냐고요. 평소 집에서 살림하던 대로 한 것이고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제대로 생각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몸이 고되고 정신적으로 지쳐갔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며느리의 잔소리를 견딜 수 없어 저도 결국 통보를 했어요. 예,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무슨 가정부 아줌마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너한테 말한 적도 없어.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나랑 같이 안 살면 되는 거야. 나는 저기 큰 애 있는 미국에 가든지 아니면 요양원이라도 보내줘라. 이 집에서 내가 나가마.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자기도 좀 느끼는 게 있겠거니 싶었고 그게 아니라면 전 정말 따로 나가 살고 싶었어요. 며느리부터 시작해 손주와 손녀까지 온갖 집안일을 저한테 불평해 대고 쉬지도 못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려먹는데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또 정색을 하더니 바로 답하더군요. 어머니, 서운하셨어요? 그럼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나 애들이나 그 사람 보내놓고 너무 예민했었나 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다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섭섭해요. 나중에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요. 저희가 잘할게요, 어머니. 이 말을 들으니 저도 한층 화가 꺾였고 어쩔 수 없는 불협화음이었나 보다 싶어 그냥 속을 추스렀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했던 이 말은 그냥 허울 좋은 달래기용이었더군요. 그렇게 꼴보기 싫으면 요양원에 보내던지 아님 거기 될 돈이 아까웠으면 미국 가는 절차만이라도 도와줘서 보내버리던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며칠간은 미안하다고 하며 제 안색을 살피더니 이후론 다시 똑같은 일상이 이어지고 갈수록 말은 더 험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가 나름 잘하겠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본인도 바쁘고 남편 없이 애 키우느라 힘들겠지 싶어 꾹꾹 참았는데 말입니다. 그저 꾸역꾸역 달래가며 저를 붙들어 놓고는 이제 제가 완전히 여기 묶였다고 생각한 건지 남한테도 못할 막말을 해대지 뭡니까? 어머니! 이게 뭐야? 김치찌개 너무 짜요. 어째 연세를 곱빼기로 드시나. 갈수록 이렇게 간을 엉망으로 보시면 어떡해? 하여간 노인네들은 밥 시킬 게 아니라 그냥 주는 대로 먹기만 해야 된다더니 딱 그 말이 맞네. 아니 뭐 이렇게 짜요, 어머니? 이제는 반말 섞어서 존댓말도 아닌 이상한 말투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들을수록 꽤나 모욕적인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고 제 안색이 변하는 것 같으면 또 달래듯 어깨를 두드려대는데 이거 원 사람을 갖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참다 못해 그간 오가던 동사무소에 들러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어요. 가끔 마주하던 청년이 외려 저희 며느리보다 더 친절하더군요. 나라에서 이런 것 관련해 복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쪽으로 해결 보려고 저는 정말 마지막 방법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동사무소 직원과 상담을 하고 나름 모두에게 문제없는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며느리는 저를 놔주지 않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어머니를 부탁하고 갔다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할 수 없지만 설령 아들이 그렇게 부탁했다 하더라도 다 진절머리가 나고 싫었어요. 대체 나를 이렇게까지 붙들고 있다는 이유가 뭔지 그 심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힘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 들어왔고 다음 날이 되니 며느리의 태도는 더 냉정해지고 쎄해진 게 느껴졌어요. 제가 상담하고 알아봤다는 게 기분이 어지간히 나빴는지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주눅 들고 눈치 보여 말도 붙일 수 없었고 마침 휴일이기도 해서 종일 며느리와 붙어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며느리는 저랑 부엌에서 잠깐 비껴가는 사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한 살림살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말을 꺼내더니 갈수록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 게 아니겠어요? 하여간 일은 지지리도 못하면서 뭔 놈의 불만은 그렇게 많아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일을 만들어? 노인네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도 아닌 며느리가 데리고 살아준다고 하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살 것이지. 아, 진짜 성질나서 못 견디겠네. 결국 저도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는 며느리가 무서웠지만 못 견뎌서 소리를 쳤습니다. 너 보자 하니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내가 너보다 아랫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아들 죽었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게냐? 그러자 며느리는 코웃음 치면서 소리를 빽빽 질러댔는데 듣는 제가 다 목 아프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생목을 다 긁어서 내뱉더라고요. 말버릇? 어이구, 이 노인네가 진짜 오냐오냐 하니까 주제를 모르네? 정신을 어디로 처먹고 하는 소리야? 여기저기 일러 바치면서 아주 그냥 신이 나셨어. 집엔 꼴 아주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그러면서 눈이 완전 삐쭉 올라가서 고함을 내지르는데 말을 얼마나 힘주어 하는지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라고요. 자기 아들도 죽고 없는데 며느리가 데리고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 놓친 내가 나 같은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참네. 이성을 잃은 것처럼 저를 노려보는데 당장이라도 저에게 손이라도 댈까봐 순간 겁이 나 숨이 가빠졌어요. 그대로 밀치거나 때리는 게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완전히 기에 눌려 숨도 내쉬지 못하고 참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거세게 열리더니 누가 벌컥벌컥 들어오더군요. 아마도 손주인 것 같아서 굳이 내다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성큼성큼 속도를 내더니 그대로 날카롭게 주변을 찢는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난데없는 며느리의 비명소리에 놀라 눈을 들어보니 글쎄 이게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던 덩치큰 사람은 손주가 아니라 얼마 만에 얼굴을 보는지도 당장 떠오르지 않는 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겨우 생각해보면 거진 20년이 훌쩍 넘어 다 되어본 것이고 얼굴도 좀 변해있고 체격도 달라져서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자기 아빠 장례에도 당연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기 둘째 형이 먼저 하늘로 간 건 알고나 있는지 가끔 떠올렸던 우리 막내 아들. 돈이고 뭐고 다 되었으니 제발 생사만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하고 가끔씩 잠결에 울며 생각했던 그 아들이 눈앞에서 벌벌 떨며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며느리에게 괴성을 질러가며 방방 뛰어대고 며느리는 얻어맞은 뺨을 부여잡고 벽에 붙어 서서 완전히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도대체 어찌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뭐라도 집어서 던질 듯한 아들의 기세에 놀라 그저 허리춤을 잡고 말리게 되었죠.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아들 발밑에 무릎을 꿇고 연신 빌어대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숨막힌 긴장의 시간이 지나고 겨우 숨을 고른 아들은 그대로 거실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 털썩 앉았고 저는 아들에게 말도 못 붙인 채 연신 둘의 얼굴 표정만 왔다 갔다 살필 뿐이었어요. 여전히 아들은 눈에 살기를 띠고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었으며 며느리는 제대로 아들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고요. 아들은 겨우 저를 보고 말을 한마디씩 잇는데 갑작스레 들이닥친 그 존재감만큼 내용은 너무 충격적인 데다가 가슴이 아려워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10여 년 전,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살아있던 시기에 막내 아들은 자기 형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제 앞에 나타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둘째 형이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 잘 부탁한다며 월 200만 원씩 보내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다 싶게 직업이 없던 막내 아들은 노가다를 하며 번 돈을 그대로 자기 형한테 붙여가며 저의 안위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이 형이 병으로 먼저 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고도 꾸준히 자기 형수인 제 며느리에게 열심히 돈을 붙였던 것이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형이 먼저 저렇게 떠난 것도 안쓰럽고 본인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여러모로 마음이 약해져 저를 몰래 보러 왔던 것이에요. 그 사이 몇 번이나 한번 보러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가 거절했다더군요. 형수님,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 보면 너무 놀라고 충격받아서 쓰러질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몇 년만 더 참고 나중에 나타나라면서요. 만약 그랬으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뭔 짓거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되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알겠더군요. 막내 아들이 10여 년간 달마다 꾸준히 보내오는 200만 원을 챙기기 위해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이니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니 다 거절하고 저를 붙잡고 있던 것이에요. 그저 순진하게 자기 형수 말만 믿고 있던 아들은 참아보겠노라 다짐했다가도 근처에 와서 제가 살고 있는 모양새라도 좀 보고 싶어 들렀고 문을 대충 열고 나가버린 손주 때문에 틈새로 집안을 지켜보다가 놀라서 뛰어들어온 것이었어요. 정말 그대로 죽으란 법은 없는 건지 이때 막내 아들, 하다못해 옆집 사람들이라도 중간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며느리는 저에게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했을지 상상도 안 가요. 그렇게 막말을 하고 이제는 반말 섞인 욕짓거리까지 하며 분풀이용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참 슬픈 건 저도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왔고 점점 그 자극이 거세질 뿐 이 생활을 제대로 벗어날 공리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정말 기적같이 그때 막내 아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후의 일들은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기도 겁이 납니다. 지금 현재로 넘어오자면 경찰에 며느리를 신고한 상태며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아들 집으로 옮겨와서 살고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난 직후 아들은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겨 제 팔을 끌고 나가주었습니다. 그게 어찌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지던지. 한편으론 제가 탈출하듯 나오게 된 곳이 요양원도 어디 보호소도 아닌 내 자식의 부인이 살고 있으며 내가 사준 집이라는 게 참 서글펐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뭐가 그렇게 억울해 못 견디겠는지 변호사를 불러다가 대응을 한다고 난리고 막내 아들이 자기를 때린 걸 용납하지 못하겠다며 경찰에 폭행죄로 맞고소를 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이고 꼬인 건지. 저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마음 편히 잠들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집에서 나온 이후 작디 작은 아들 원룸에 살면서 수십 년 만에 만난 아들과의 만남이 실감나지 않는 날들을 보내고 있네요. 공간은 협소하지만 아들과 같이 있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요 근래 계속 잠을 좀 이루고 있고요. 아들은 10여 년간 자기가 보내준 돈은 싹 다 써버리고 자기 엄마를 식모 부리듯 함부로 대하고 폭언을 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이쯤 되니 다 지치고 피로하게 느껴지면서 그 집에서 나온 자체에만 만족하고 싶을 뿐입니다. 단 아쉬운 게 있다면 아들이 돈을 둘째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이 원룸 같은 곳보다는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할 텐데 괜히 저 때문에 막내가 초라하게 사는 건 아닌지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네요. 그저 지금은 막내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라도 편히 아들 밥이나 챙겨주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제 더 이상 피곤한 분쟁은 싫고 제가 화병이 나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했더니 톡톡 사연 채널을 알려주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주작이다, 자작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0% 실화이니 재미있게 들어주셨음 해요. 글솜씨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한평생 연애는 해도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땅히 마음이 맞는 남자도 없었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누구보다도 제 결혼을 강요했어요. 그렇게 혼자서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냐면서 나이 먹으면 여자든 남자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잘 사는 게 행복이라며
제가 원치 않아도 매일같이 선을 보게 하고 마음대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뭐 결혼 생각이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비혼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럭저럭 부모님 비위를 맞춰드리기 위해 결혼을 했어요. 남편 될 사람은 심성도 착했고 약사여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그래도 한평생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남편감으로는 무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게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와의 결혼을 시부모님이 무척이나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약사인데 변변찮은 직업 가진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시켜?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돼. 저희 부모님은 남편과 제 결혼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만큼 시부모님의 반대가 엄청났기 때문에 결혼하기까지 저도 남편도 참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설득하려 해도 시부모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제가 직접 가서 결혼을 허락받으려 하면 더더욱 화를 내셨죠. 어디 우리 아들을 잡아먹으려 하냐면서요. 그나마 남편이 저랑 결혼을 꼭 해야겠다고 단식투쟁을 안 했으면 아마 몇 년이 지나도 결혼 허락받긴 힘들었을 겁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지만 여전히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눈치였죠. 인사 한번 드리러 가면 의도적으로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쁜 우리 아들, 이거 먹어라. 많이 먹어야 건강하게 일할 수 있지. 같이 식사라도 하면 제 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의도적으로 남편 쪽에다 밀어놓는 등 사실 그 행태 자체는 참 유치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계속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걸 알았기에 아무 말 안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일지라도 시부모님이 친정부모님을 깔보는 것은 조금 참기 힘들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버진 굉장히 구두쇠입니다. 젊을 적부터 돈 쓰는 법을 모르셨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면 무조건 저축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당연히 어머니와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성격도 명품 같은 거 잘 안 사시고 안 좋아하는 분이라 두 분은 겉만 보면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줌마 그리고 아저씨처럼 보였어요. 그에 반해 시부모님은 해장국집을 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꽤 잘 되는지 그래도 어지간한 집보다는 나름대로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그런 티를 냈고요. 그런데 저희 상견례 날에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아주 작정했는지 손이며 팔이며 귀에 온갖 장신구들을 잔뜩 달고 옷도 잘 모르지만 명품처럼 보이는 걸 입고 오셨어요. 시아버지도 꽤 깔끔하게 값이 나가 보이는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에 반해 저희 부모님은 그냥 평소 입는 옷에 비해 조금 더 깔끔한 차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부모님을 보던 시어머니가 위에서 아래로 저희 부모님을 훑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상견례인데 아휴 꼴이 저게 뭐람? 그러더니 다 들리는 혼잣말을 하고는 상견례가 진행되는 내내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아유 사돈이 뭘 모르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따라오기나 해요. 라는 식으로 말하며 철저히 저희 부모님께 무안을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가 안 났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부모님 성격상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꼭 한 번은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이라 제가 열받아서 주먹이라도 쥐면 은근히 저에게 눈짓을 주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를 말렸어요. 솔직히 누가 봐도 자기네들이 돈이 더 많아 보이니까 유세 떠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아까 말했듯이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구두쇠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혼수 같은 것도 제가 번 돈으로 샀고 집에서 한 푼 도와준 거 없어요. 하지만 살면서 부모님 덕분에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며 살았고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 비용에 대해 저를 도와주지 않은 건 제가 조금 더 스스로 자립하여 살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지 정말 필요한 곳에서 돈을 아끼시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근검절약이 생활화되어 있을 뿐인 저희 부모님을 저렇게 낮게 보고 남편은 참 마음에 들었지만 시부모님이 정말 별로였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 건 상견례 날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결혼을 하고 나서 어쩌다 한 번씩 시부모님을 뵐 때가 있으면 괜히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무시하는 발언들을 참 많이 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부모님은 식당 일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사장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를 볼 때마다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말끝마다 내가 사장이라서를 맨날 붙였습니다. 그래도 그냥 본인 자랑만 하고 마시는 분이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화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하고 대꾸를 했더니 뜬금없이 저한테 사부인 뭐 하시니?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시고 건강에 오히려 더 안 좋아. 차라리 식당에서 일하시면 내가 월급도 많이 주고 할 테니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렴.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일 안 하시는 건 맞지만 일을 안 해도 돼서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데 왜 굳이 일을 해야 하나요? 근데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못 산다는 것을 거의 확정 지으면서 아주 거드름을 피우며 저희 어머니를 부려먹을 생각이 만만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 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하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쩌다 저렇게 마주칠 일이 있으면 그래도 다시 생각해봐. 내가 사돈인데 월급 제대로 안 챙겨줄 것 같아? 저번에 보아하니까 사돈댁 형편이 썩 좋진 않아 보이던데. 어머, 아유, 기분 나쁜 건 아니지? 그냥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야. 라며 은근히 저희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이게 지금 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누가 봐도 본인이 우위에 서서 저희 어머니를 골탕 먹이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몇 번 겪으니까 제가 참을 수 없더라고요. 차마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도 좀 그랬어요. 평소에도 남편은 시부모님에 대한 저의 투정을 많이 들어줬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미안하다며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성격이 너무 세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 잘못 없는 남편한테 더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결국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자꾸 어머님이...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선 꼭 참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계속 무시하고 아래로 보는 시어머니의 행태가 제 안에서 계속 상처로 곪아왔던 모양이었습니다. 말을 채 끝마치지도 못하고 엉엉 우는 저를 어머니가 어르고 달랬어요. 그의 코를 훌쩍거리면서 시어머니가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전부 이야기했죠. 가게에서 일하러 오라는 말 역시 함께요. 사실 그런 말들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딸로서 제가 다 막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힘이 없어 이렇게 불쾌한 이야기까지 어머니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 본인 입을 옷은 안 입고 본인 먹을 것도 안 먹으면서 저에게만 돈 쓰신 분입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제 행복이 더 중요하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늘 우선으로 생각해 주신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도 살면서 분명 여러 번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언제나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달래주었지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힘든 것을 토로하는 일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좋지 않게 보니 제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에휴, 내가 사돈이 자꾸 그렇게 구는 거 불쾌했지만 너 생각해서 참았는데 너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굴고 그러는 건 내가 못 참겠다. 일단 전화 끊어봐. 내가 사돈한테 연락해서 그 잘난 놈의 식당 출근하겠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월급 많이 준댔으니 어디 얼마 주는지도 두고 보고. 어머니는 제 말에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출근하겠다 말한다는데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말렸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분명한데 왜 굳이 어머니가 그런 걸 다 알면서 본인 발로 직접 식당에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자기가 다 생각이 있다면서 저는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아주 잠시라도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어머니가 행동하는 것이 싫었지만 어머니를 믿었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정말로 출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그래, 나다. 아가, 네가 잘 말해준 모양이구나. 잘 생각했어. 사돈도 나이 먹었다고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돈 벌어서 변변찮아도 명품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면이 서지. 내가 앞으로 사돈 많이 도와줄 테니까 넌 걱정 말아라.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저 시어머니의 콧대를 납작 눌러줄 만한 어떤 비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가게에 출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혹시나 어머니가 또 무시당할까봐 저도 가게 사정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시어머니 가게 근처에 미리 와 있었죠. 어쩐지 긴장되는 마음으로 가게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기다리는데 저기 멀리서 웬 삐까뻔쩍한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곳이 그렇게 사람 북적거리는 동네가 아니고 다들 그냥저냥 검소한 생활을 주로 하는지 비싼 차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차였습니다. 차 종류를 잘 모르는 저조차도 알 만큼 유명한 차종이었죠. 그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고급 모델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벤츠는 저희 시어머니 가게 바로 근처에 세워졌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양복을 입은 엄청 잘생긴 젊은 남자가 나왔고 그 남자는 바로 뒷좌석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잣집 느낌이 물씬 나서 대체 저런 차에선 누가 내리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이 못 사는 편이 아니란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에 벤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최상위 모델로요. 하지만 놀라운 건 차뿐만이 아니었어요.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린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해놓은 상태였죠. 샤넬, 구찌, 에르메스, 디올. 정말 몸에 걸친 모든 것들이 명품이었어요. 아주 작은 팔찌 하나까지도요.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대체 저 잘생긴 기사는 누구인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희 집에 운전기사 같은 건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운전하는 일이 있으면 거의 10년 전에 산 한국산 차를 직접 몰고 나갔어요. 딸인 저도 놀랄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어땠겠습니까? 시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기를 죽이려고 했는지 평소보다 훨씬 더 꾸미고 나왔는데 명품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 한눈에 차이 날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걸친 물건들이 압도적으로 비쌌습니다. 아, 여기가 사돈 가게구나. 생각보다 작네요. 저희 어머니는 아예 이날을 기회 삼아 저희 시어머니를 짓밟으려는지 처음 말을 꺼내자마자 인사도 없이 가게가 작다는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성정이라면 화를 내도 진작 냈어야 할 텐데 누가 봐도 저희 어머니가 본인보다 압도적이니 부들부들 떨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새빨개진 시어머니 얼굴이 이 사태가 얼마나 본인에게 당황스러운지를 여실히 알려주었어요. 어머니는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면서 시어머니에게 다가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내 사돈이 친히 나를 챙겨준다고 해서 대체 월급을 얼마나 줄까 그게 궁금해서 와봤는데 지금 보면 사돈이 날 월급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돈 월급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머, 지금 입고 있는 그 재킷 짝퉁 아니에요? 내가 얼마 전에 백화점 가서 똑같은 옷을 샀는데 이상하게 사돈 거는 무늬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아유, 근데
사돈 성격에 설마 그런 걸 샀겠어? 그렇죠? 내가 아직 그 옷을 제대로 안 입어봐서 잘 몰랐나 보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카운터도 한번 손으로 쓱 쓸어보고 부엌에도 들어가보고 손님이 앉는 자리도 체크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 뒤를 따라 들어갔고요. 가게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무슨 감사를 나온 것 같았어요. 저는 뒤에서 힘겹게 웃음을 참고 있었고요. 한참을 가게를 훑어보던 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벗어서는 머리에 쓰더니 시어머니에게 이 가게 얼마예요? 저한테 파실래요? 한 5억 정도면 인수할 수 있으려나? 라며 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일단은 내가 여기서 일할 거면 가게 음식을 먹어보는 게 도리가 아니겠어요? 아직 내가 직원은 아니니까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한 그릇만 내와봐요. 라며 시어머니를 부려먹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통쾌했던 것은 시어머니가 그런 말들을 듣는 와중에도 저희 어머니에게 그 어떤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점이었어요. 이거 뼈다귀 해장국 팔아서 뭐 남아요? 내가 살면서 음식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몰라도 이런 장사는 고생하는 것에 비해 남는 게 없지 않아요? 아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되네. 내 월급은 줄 수 있으려나? 사돈이 그랬다면서요. 월급을 섭섭치 않게 챙겨준다고. 월 1,000만 원은 나한테 줘야 할 텐데 그 정도 순수익은 남아요? 어머니는 아주 작정을 하고 온 기세였죠. 해장국을 떠먹으면서도 이건 국물이 비리네, 뼈다귀에 살점이 얼마 없다느니, 깍두기는 사서 쓰는 거라 정성이 없다느니, 밑반찬으로 나온 부추는 간이 별로라느니, 심지어 가게 벽면에 달려있는 선풍기가 낡았다는 트집도 잡았습니다. 내가 고급 인력인데 그나마 사돈이 내 생각해서 출근하라고 한 거니 일단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식당이 냄새나서 나랑 안 맞는 것 같네요. 미안해요. 아우, 내가 비위가 약해서 싸구려에 좀 예민해서. 뭐 해장국은 잘 먹었어요. 다시 놀 일 없겠지만. 뭐가 어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가게에서 일하게 할 거면 나 부르지 마요. 솔직히 해장국집 같은 거 조금 못 사는 옆에 애들이나 하는 느낌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돈도 돈 많이 벌어서 음식점 그만두고 좀 고급스러운 일을 할 생각해요. 내가 사돈 걱정돼서 말하는 거란 건 알죠? 아니,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저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무시는 무슨 무시예요? 다 사돈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돈이 저를 생각하듯이 저도 사돈을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엄마가 마지막에는 시어머니 얼굴 가까이 대고 말을 하는데 정말 저희 엄마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에서 아주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돌변하시다니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게 부모라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인 것 같더라고요. 말문을 잃고 표독스러운 눈만 하시는 시어머니를 두고 어머니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의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 속사포처럼 질문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대변신을 해서는 시어머니를 찾아올 수 있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은 날 저희 아버지와 단판을 지었다고 합니다. 나도 절약하는 거 좋아하고 특히나 당신이 구두쇠처럼 굴어서 내가 그거 맞춰주겠다고 우리 딸 키우는 거 빼곤 최대한 아껴 썼어. 그런데 이게 뭐야? 이렇게 애먼 사람한테 무시나 당하잖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당신이 돈 못 쓰게 하면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구두쇠인 아버지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오니 알겠다고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든 모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기도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말고도 땅이며 건물을 여러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살면서 한 번도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던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아끼며 살아와서 못 살진 않는다는 정도로만 알았지, 설마 100억대 자산가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타고 온 벤츠 역시 원래 집에 있는 차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시어머니네 가게에 올 때 아주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새로 뽑은 차라고 해요. 신차는 1년 정도 걸린단 말에 웃돈까지 주고 샀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어머니는 밖을 원래 잘 안 나가서 차를 몰 일이 없어서 오히려 만약에 저희 집에 벤츠가 있었던 게 맞다고 했으면 더 신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운전기사는 일부러 젊고 우락부락한 잘생긴 남자한테 하루 일당을 주고 고용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보고서 기죽으라고요. 저희 어머니 성격상 이렇게 제대로 작정하고 누군가한테 반감을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니 스스로가 시어머니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도 시어머니가 본인을 무시하면서 딸인 저 역시 같이 묶여서 무시당하는 게 너무 싫었다고 해요. 나 무시하는 건 괜찮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니까. 근데 그 옆편네가 널 무시한 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솔직히 집안 사정 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네 남편이 약사라고 해도 우리 집이 훨씬 잘 살아서 니네 시부모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게 안 되는데 그저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아래로 보고 깔아뭉개려는 그 행태 자체가 말이 안 돼. 에휴, 그래도 오늘을 계기로 네 시어미도 정신 차렸겠지. 확실히 시어머니 반응도 어머니 예상대로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어머니를 배웅해드리고 다시 가게로 가니까 시어머니는 새빨개진 얼굴로 저를 보고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쌓인 게 많았기 때문에 괜히 그런 시어머니에게 웃으면서 저희 어머니 때문에 너무 놀라셨죠. 어머니가 원래 저렇게 비싼 옷 입고 오시는 분이 아닌데 어머님 가게 온다고 신경을 많이 쓴 모양이에요. 라며 아닌 척 비꼬았습니다. 아, 진짜 천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매일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저희 집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그 전엔 일부러 남편한테 전화해도 되는 일을 무조건 저한테만 전화를 걸어서는 본인 자랑을 하시다가 은근슬쩍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돈은 잘 지내니? 요새 경기가 어렵다던데 먹고 살만은 하고? 라며 슬금슬금 저희 집을 깔아내리기 바빴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와서는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고 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저에게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혹시나 남편에게 연락을 하나 싶어서 슬쩍 물어보니까 남편도 어머님 연락을 받은 지가 꽤 됐다고 하고. 하긴 제가 시어머니여도 그랬을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가능하다면 얼굴 한번 안 보고 살고 싶겠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시부모님 연락이 없으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서 지금 임신 3개월째예요. 제 임신 소식에 정말 오랜만에 시부모님을 봤었는데 저랑 눈 한 번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습관처럼 꺼냈던 저희 부모님 얘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기죽은 모습을 보니 그때 어머니 임팩트가 참 컸구나 싶어서 아주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애초에 시어머니가 마음을 좀 곱게 써서 남을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면 안 일어났을 일이니까. 요즘은 그냥 제가 가끔씩 일부러 부모님 이야기를 하곤 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 값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머님 안부를 좀 여쭈라고 하셨어요. 요새 불경기라 식당이 잘 되는지 궁금하다고요. 본인이 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 시어머니. 남편도 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저희 부모님이 참다가 시어머니 길을 죽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제 편이라 시어머니 편을 들진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걸 알아서 시부모님은 그리 좋아하지 않을지언정 제가 남편을 데리고 집에 가면 우리 사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차려주고 사위 대접 제대로 해주십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샀던 벤츠는 여전히 주차장에만 있어요. 아버지는 원래 타던 차가 있으시고 어머니는 밖에서 잘 안 나가니까 그냥 주차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타라고 하시는데 저는 면허가 있긴 해도 장롱 면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타겠고. 남편한테도 타라고 했는데 비싼 차는 부담스럽다며 정 애물단지라면 중고로 팔아도 괜찮겠다고 해서 지금은 중고로 팔아서 목돈으로 가지고 있을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보면 부모님들은 자기가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것보다 자식들이 그런 무시를 당할 때 물불 안 가리고 나서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저희 자식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주고 싶습니다.